연말이 시작되는데 민생은 피폐해지고 국민들 살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폭망하고 중소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공장 부지를 내놔도 팔리질 않습니다. 그만큼 연말이 어려워졌습니다. 대기업들도 사내 유보금 쌓기에 바쁘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사상 최악의 현상까지 왔습니다. 오죽하면 100개 대학에서 대자보가 붙었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시중에는 어떤 말이 유행하는가? 경무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제 무능한 대통령 줄인 것이 경무대라고 합니다. 한때 경포대라는 말이 있었죠. 경제 포기한 대통령. 그런데 이제 와서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시긴 합니다만은 나는 근본적으로 이 정부 경제 못 살린다고 봅니다.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책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국민들한테 통계 수치로 현혹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하기사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밤낮 주야로 데모만 하던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북의 김정은에게만 예원하지 마시고 국민들 향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국민들이 연말 보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말 잘 보내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 사찰 이야기죠. 그런데 정치 사찰 이야기를 하자면 실정적인 것만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안기부에서 정호용 씨가 대구 남구에 출마할 때 출마를 못하도록 뒤따라다니고 사찰 압박을 했어요. 전방위로.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YS 때 대통령 초기에 돌아가신 김광일 비서실장하고 그 당시 안기부장하고 크게 한판 붙은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안기부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화에 도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안기부장 말이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통령도 도청한다. 아마 그 당시에 안기부장하고 김광일 실장이 크게 싸움이 붙었을 때 YS는 안기부장 편을 들었어요. 김광일 실장이 결국 사퇴를 했죠. YS 이후에 DJ 들어왔을 때 제가 그 당시에 DJ 저격수를 했습니다. DJ 저격수를 할 때 저희 집 앞부터 그 당시 국정원 요원들이 봉고차에 숨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 따라다녀도 나는 어당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사찰을 당해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또 여태 그래 살아왔고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 정권을 운용하려다 보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영구 국정원장인가 하시는 분이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 정보위원이었죠. 근데 인사청문회를 할 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가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 전화죠. 내가 온 줄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을까요? 밖에서 따라다니는 그 당시에 국정원 요원들이 방금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영구 국정원장 그분은 재야 시절에 변호사 하실 때도 제가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따라다니셔도 됩니다. 네,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영구 국정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길래 내가 들어오자마자 전화 오신 거 보니까 밖에 직원들이 보고한 것 아닙니까? 이젠 거짓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는 고영구 국정원장이 되고 난 뒤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이 언제 미행을 하지 않고 정치 사찰을 했냐 밝혀진 게 정영근 의원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10월에 국정원에서 감청했고 도청했다는
감청은 참 적법하니까 빼고 핸드폰 도청했다는 그 자료를 대거 입수를 해서 저하고 그 당시에 전재희 의원하고 핸드폰 대화 내용을 도청한 걸 언론에 발표를 해본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전화를 하면서 이제 이해창 총재를 내 비판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걸 정영근 의원이 이제 악의적으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국정원에서 도청을 했다. 그 자료를 대거 언론에 배포하는 바람에 내가 그랬습니다. 아, 따라다니지 않더만은 이제는 도청하는구나. 그래서 내 기억에는 그의 국정원 국정감사 때 도청 장비를 어떻게 했냐. 집중적으로 따지니까 없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신건 국정원장께서 도청 장비를 없앴다. 그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국정원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천 앞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사찰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 뒤에는 난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찰 이야기는 그렇고 미국의 FBI 후보국장이라는 사람은 48년간 FBI 수사국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FBI 국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대통령의 내실까지 말하자면 잠자리까지 도청을 했습니다. 그 도청 자료를 갖고 또는 유명한 상원의원 대통령 후보의 도감청 자료가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다음 되더라도 후보국장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후보국장이 48년 동안 전설적으로 도청, 감청 거기에 세계적인 인물이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CIA가 감청하고 도청하는 것 그것은 미국 사회에서도 공공연히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도감청한다. 그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이 김태우 수사관이 한 행동은 뭐냐? 청와대에서 한 거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습니까? 민간인 사찰한다고 정치 사찰한다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정권이 부도덕하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정권을 잡았죠. 정권 잡아서 최근에 DNA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은 사람의 DNA가 아니고 무슨 동물의 DNA인지 안 그러면 화성인의 DNA인지 말하는 거 보면 참 그렇다. 한국 정치판에서 좌파와 우파를 격렬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좌파들은 뻔뻔스러워요. 근데 우파들은 비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좌우를 구분하시는 것도 국민들이 쉽게 좌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찰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정권이 무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통상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등을 돌리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지금 주사파 정권은 북한의 김정은이만 쳐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고 내 나라 5천만 국민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등을 돌리는 그룹들이 언론입니다. 물론 의용방송, 의용언론들은 좌파 매체들은 아직도 정권 공위에 정신이 없죠. 그렇지만은 언론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직사회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딥스로트라고 하죠. 김 수사관 행동을 보십시오. 그게 소위 딥스로트라고 합니다. 딥스로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역대 정권에서 딥스로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등을 돌리는 게 검찰입니다. 경찰은 정권 망하기 직전까지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좀 야비하죠. 야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권의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돌변하는 조직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그랬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DJ 정권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검찰은 정권 말기에 가서 돌아섰죠. 무너지는 속도가 제가 정치판에 들어가서 YS 이래 쭉 역대 정권을 봤는데 무너지는 속도가 이 정권은 참 빠르다. 왜 빠르냐? 민생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빠르다는 겁니다. 민생이 떠나면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민심이 떠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이 살아나고 있고, 공직사회가 떠나고 있고, 그리고 검찰이 마지막 떠나는 순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검찰은 주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1%도 안 되는 주구들이 정권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1%도 안 되는 주구들도 곧 떠날 것으로 나는 봅니다. 자기가 살아야죠. 자기가 살아야죠. 정권 바뀌면 자기가 또 감옥 갈 판인데요.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럼 정권이 무너지면 이 무너진 민심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정권의 반대편에 서는 분들이 무너진 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부터 전부 합심해서 만들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손학규 대표님께서 단식까지 하시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그렇게 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참 뻔뻔스럽다. 국회의원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제대로 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특권 가지고도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소위 여당의 이중대 노릇하고 있는 정당들이 나서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중대 정당을 더 많은 수를 뽑게 해달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내 직접 정개특위를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국회의원 수 우리나라는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을 4번을 해봤는데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국회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국회의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200명만 있었대요. 지금보다 100명을 줄여야 돼요. 두 번째로 비례대표제는 제가 국회에 있어 보니까 이거 없애야 됩니다. 정당이 정실로 임명하는 국회의원들이, 그건 선출직 아니죠. 임명직이죠. 정당에서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대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대표기관이라면 국민이 직접 뽑아야 됩니다. 미국은 비례대표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독일은 비례대표가 있을 거예요. 정당 명부식 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리고 국회의원 수를 한 100명 줄여가지고 200명으로 지역구 의원들, 그분들만으로 자기 지역에서 국민의 직접 심판을 받은 그분들만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데 동조를 해서 안 됩니다. 정말 자기 지역에서 지역 대표성을 가지는 그분들만으로만 만들어진 국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개헌도 있고 그 다음에 선거권 협상도 해야 될 것. 개헌을 할 때는 정말로 해야 한다면 상하원, 양원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원은 그리 인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원 약관 명, 그리고 하원으로 국회의원 한 200명 정도로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젠 없애도 될 때입니다. 원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있은 것은 야당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은 것인데, 이젠 야당을 일방적으로 탄압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실 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은 없애도 된다. 없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이 적합하고, 굳이 국회의 갈등 조정하는 기구를 두려면 50명 내외 상원을 만들어서 미국식으로 상하원, 양원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